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준이의 책방에서 잠시나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라는 도서입니다. 저자 최명기, 출판 다산북스, 2021년 12월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국내 유일한 마음경영 전문의 최명기님의 응원 심리학입니다. 자책과 불안과 열등감이란 문체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솔루션과 따뜻한 응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시달렸을 법한 고민들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내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해법을 통해 더 나아지는 내일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장.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혜수 씨는 칼로 잰 듯 반듯한 정장 차림으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구두와 목 끝까지 잠긴 셔츠에서 그의 성격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자꾸만 직장 동료와 제 자신을 비교하게 돼요. 완벽할 것 같은 이 남자가 동료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한다니 의외라고 생각하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고졸 채용 전형으로 지금 회사에 입사했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중견기업이었으니까요. 힘들게 들어온 회사인 만큼 열심히 일했고 신입사원일 때부터 상사들에게 일 잘한다는 칭찬을 곧잘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었습니다. 자만심을 느껴도 이상하지 않을 혜수 씨가 어째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시간 일할 때 저는 2시간씩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덕분인지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콤플렉스 때문에 더 일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일을 못하면 이래서 대학 안 나온 애들은 안 돼. 이러한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고졸 채용이라는 꼬리표는 항상 목에 걸린 가시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혜수 씨는 이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와 같은 나이, 같은 직무, 심지어 같은 직급으로 한 직원이 입사했어요. 명문대학교 출신의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죠. 그분은 스카우트 되어서 왔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분이 처음 왔을 때부터 저는 자격지심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혜수 씨는 새 동료가 들여온 후부터 자꾸 자신과 그를 비교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상사의 지적이나 피드백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게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을 지적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상사가 하는 말에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어떤 뜻 말인가요? 제 학벌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역시 대학 안 나온 애들은 안 돼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엔 그 직원이 떠오르더군요. 저 사람에게 이 정도는 쉬운 일이겠지. 고졸인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혜수 씨는 열등감은 이를 넘어 일상의 영역까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수 씨의 신경을 거스르는 그 직원은 성격도 사교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내 동호회 활동에도 열심이었고 회식에도 빠지지 않는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어느 순간 혜수 씨는 그런 성격에서조차 열등감이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여가 시간까지 제 에너지를 쓰며 남들과 어울릴 이유도 없고 내향적인 성격이라 잠시라도 혼자 시간을 보내야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이런 제 성향에 불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사교성 부족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자존감이 낮은 탓인가 하는 생각에 혜수 씨는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책도 읽고 명상도 해보며 그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몇 번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주문을 외워도 직장에서 그 동료를 마주하고 나면 다시 마법처럼 풀린 듯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혜수 씨는 모든 일에서 남들의 평가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면 안달이 났고 어느 순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자신이 열등감 덩어리라는 걸 느껴졌어요. 아마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쳐다보는지 상상도 못하겠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듭니다. 그 사람은 물론이고 직장에 있는 그 누구도 저와 그분을 비교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 혼자 전전긍긍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모습이 스스로도 추하게 느껴지더군요. 한숨을 쉬는 혜수 씨의 목소리는 미숫가루 침전물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만큼이나 불완전하다.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생긴 혹은 예쁜 사람 등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종종 한없이 초라해지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물론 잘난 사람과 마주쳤을 때만 잠시 위축될 뿐 금세 떨쳐버리고 평상시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에 크게 시달리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계속 사로잡힌 채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난 너무 초라해 보여.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 거야 같은 자기 비하로 스스로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열등감은 흔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칫거리 같은 감정은 언제 어떨 때 생겨날까요? 열등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언가에 대해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이 필요에는 물질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으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 열등감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물질적 요인과 함께 실업자라는 낙인 집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만약 직장을 잃었는데도 돈이 많아서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그래서 굳이 직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열등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째, 필요한 것이 나에게 없다. 둘째, 그것이 없어서 불안하다. 셋째, 그것을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부러움을 느낀다.
열등감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들어맞는데도 열등감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도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동안에는 열등감이란 감정이 쉽게 발동되지 않습니다. 반면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할 때, 어떻게 해도 넘지 못할 벽에 부딪힐 때,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열등감이란 감정이 완성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감정에 시달리기 시작하죠. 1단계, 필요하다. 2단계, 필요하다, 없다. 3단계, 필요하다, 없다, 부럽다. 4단계, 필요하다, 없다, 부럽다, 비참하다, 열등감. 이렇게 한번 열등감에 이르는 길이 만들어지면 이 길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몸에 반사신경이 있듯이 열등감에도 반사신경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기일 때는 오른손과 왼손의 힘이 같지만 점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의 힘이 세지고 왼손잡이는 왼손의 힘이 더 커지는 것처럼 열등감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더 쉽게 발생합니다. 나중에는 멈춤 장치가 없는 시합폭탄처럼 열등감을 멈추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무조건 우월하거나 무조건 열등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부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운전에는 매우 능숙해서 운전을 할 때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높은 학벌과 비상한 머리 덕에 언제나 자신만만한 사람이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키가 큰 사람 앞에서는 순식간에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는 부분에 10점을 더해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에 10점이 감점된다고 했을 때 인생의 우열 점수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 0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적당한 완전하고 또 적당히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열등감이 일단 작동하고 저런 이성적인 사고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열등감은 폐쇄회로 같아서 열등감이 저절로 멈추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열등감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처음에는 필요한 것의 결핍에서 시작된 열등감이 나중에는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종이 울리면 음식을 준다는 것을 학습한 개가 음식 없이 종이 울리기만 해도 침을 흘렸듯이 자꾸만 열등감을 느끼다 보면 필요한 것에 결핍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혜수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원래 내향적인 자신의 성격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벌 열등감 때문에 자칫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에도 열등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혜수 씨에게 필요한 학벌을 가진 동료를 보며 부러운 마음이 생겼고 그 부러움이 열등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독자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열등감은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며 열등감을 느낄 새로운 대상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지만 내게 없는 것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열등감은 필요하진 않지만 갖고 싶은 것, 없어도 되는 것,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것에도 번지게 됩니다. 단지 타인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열등감은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에 대한 열등감은 그 필요를 채우고 나면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힘들게 얻어내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애초에 내가 필요한 것도 진정 원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이걸 얻자고 지금까지 그 고생을 했는지 이런 허탈한 감정 때문에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열등감은 분명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필요하지 않는 것에까지 열등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만큼 인생을 소모적으로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당신은 아무리 필요 없는 것이라 해도 남들은 다 갖고 있고 나만 결핍투성이라며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혜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명문대 출신의 유학까지 다녀온 학벌, 사교적인 성격, 똑부러지는 일머리까지 그 동료는 완벽하고 자신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는 우월감을 느끼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한없이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완벽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단편적인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원래 신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신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 왜 저는 가난뱅이인가요? 저 사람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으면서 저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신 건지요. 신은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아예 인간을 모두 없애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신은 인간들을 모두 모아놓고 내일부터는 모두가 공평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자는 여전히 부유했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아름다운 역시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평했습니다. 대체 변한 게 무엇일까? 그런데 그날 처음 인간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외모나 재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죠. 신은 죽음이라는 형태로 인간에게 절대적인 평등을 선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유한합니다.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가 따분하고 지루하며 어제와 똑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능력 있는 CEO든 그 밑에서 일하는 평사원이든 키가 크든 작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누구도 삶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유한한 시간 동안 내게 모자란 것에만 집착하기엔 내 삶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열등감에 조종당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의미 없이 고통에 빠져 보낼지, 필요 없는 것은 치우고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으로 꽉 채워서 보낼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지 마세요. 부디 삶을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비난은 피하고 칭찬만 곁에 두어라. 대부분 열등감은 남과 비교할 때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비교 없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비교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는 내 의식이 무엇인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열등감을 지향적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지향적 열등감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향한 열등감으로 그 무엇은 특정한 물건이나 지위 혹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향적 열등감은 또다시 구체적 열등감과 추상적 열등감으로 나뉩니다. 구체적 열등감은 비교 대상이 바로 내 옆에 있어서 그 대상과 나를 계속 비교하는 감정입니다. 반면 추상적 열등감은 비교 대상이 막연합니다. 이를테면 키가 작은 짱구가 키가 큰 철수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면 이는 구체적 열등감이고 키가 큰 사람 모두에게 막연히 열등감을 느낀다면 이는 추상적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열등감은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대상에도 발동합니다. 그런 감의 열등감의 대상이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미디어와 SNS가 발달하면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내 눈에 보이는 구체적 대상, 즉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구체적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며 막연한 대상, 이를테면 재벌이나 연예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대상에게도 자신이 아는 이미지를 씌움으로써 구체적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한편 앞서 말했듯이 비교 없이 생기는 열등감도 있습니다. 난 태어나선 안 될 열등한 존재야. 난 평생 이런 구질구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인 비교 대상 없이 느끼는 열등감을 정신과에서는 존재적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존재적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냥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뭘 하든 스스로가 열등하다고 생각에 빠져 있고, 그래서 아무리 장점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실제로 잘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런 열등감은 지속적인 폭력 때문에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꾸중하고 윽박지르며 폭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존재적 열등감에 빠집니다. 군대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참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얼차려를 시키는 고참, 부하 직원을 모욕하고 짓밟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상사 밑에 계속 있다 보면 존재적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어쩌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느닷없이 뺨을 맞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힐 만큼 화가 납니다. 계속 그 일이 떠오르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지에 대한 생각에 시달릴 겁니다. 한 번의 폭력이 주는 스트레스도 그렇게 큰데 지속적으로 신체 언어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두 잊게 됩니다. 폭력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계속되면
결국 존재적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향적 열등감과 존재적 열등감 중 무엇이 더 문제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열등감은 대체로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적 열등감이 댐이라면 지향적 열등감은 댐에 연결된 물줄기입니다. 가뭄 때문에 댐의 물이 모두 마르면 댐에 연결된 물줄기도 끊어지듯이 존재적 열등감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난다면 지향적 열등감에도 취약해집니다. 자존감이 하나도 없으니 누굴 보든 부럽고 괜히 스스로와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향적 열등감은 댐 안에 물을 퍼내는 작용을 합니다.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계속 댐 안에 물을 끌어다 쓰면 댐이 가진 물도 바닥나듯이 누군가에게 지향적 열등점을 느낄 때마다 자존감은 뚝뚝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열등감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또 자존감이 낮을수록 명품 가방, 옷, 자동차, 집 등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요. 그렇게 지향적 열등감을 느끼면 나는 못났다는 생각에 빠져 자존감이 떨어지고 존재적 열등감은 더 강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존재적 열등감에서 빠져나와 내 마음의 댐에 물을 가득 채워줘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자존감을 올려준다는 자기계발서들을 아무리 읽어도 당신의 마음은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적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력으로 자존감을 끌어올려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댐에 물이 차려면 비가 내리든 아니면 겨우내 얼어있던 샘물이 녹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댐에 저절로 물이 불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적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존감을 도둑질하는 심리적 하이에나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기 때문에 비난을 들으면 움츠려들고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나를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걸 못 고치면 어디 가서 더 욕먹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는 웃기지 말라고 대답을 해주면 좋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 조언해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런 말을 일삼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 남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으로 느낌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채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고 자기 위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던지는 비난과 공격을 생산적인 비판이라고 포장합니다. 이들은 심리적 하이에나입니다. 그것이 친구든 형제든 심지어 부모더라도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를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동경하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덩달아 빛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열등감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이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과 위로를 받을수록 내 자존감이라는 댐의 수위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채워지면 존재적 열등감은 차츰 줄어들고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지향적 열등감 자체를 덜 느끼게 되고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도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 쓴소리를 덧붙입니다. 계속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고 자꾸만 남의 물건, 남의 학벌, 남의 외모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딱 한 번만 그 충동을 막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값비싼 차나 가방이 갖고 싶어도 더 아름다워지는 시술을 받고 싶어도 딱 한 번만 참아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이것만 사고 앞으로는 안 사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무언가를 구입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욕구가 멈추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는 지향적 열등감, 존재적 열등감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해봅니다. 이걸 산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조언이라는 핑계로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한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오는 연락은 알림을 해제하고 약속도 취소해 봅니다. 대신 내게 칭찬해주는 사람,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과는 더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자존감의 수위를 높이다 보면 있는 그대로도 제법 괜찮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